중국에서 청산을 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돈을 가져 나오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런 철수와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사업 철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 나름대로 기업의 평상시 모습과 사업 철수를 결정했을 때 회사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먼저 회사 평상시 모습, 요 배가 기업입니다. 호수에 배가 떠 있는데 물이 호수에 찰랑찰랑한 상황을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고 그 호수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관리상의 문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비록 회사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이 매출 또는 생산활동 활발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회사를 경영하는데 장애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 일단 생산을 중단하든지 이제 규모를 줄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사업의사 철수 결정이 일어나면은 매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은 이제 드디어 관리상의 문제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기업이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 철수에서 사업 철수 결정 이후에 발견되는 이 관리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철수 결정을 하기 전에 이 회사의 내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철수를 하기 바로 전에 사전에 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스쿠버 다이버가 회사가 정상적일 때 전문가들이 회사에 투입되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비적 조사를 하고 건강 진단을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지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놓는 것이 사업 철수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철수 비용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추정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철수에서 이 핵심이 사업 철수가 이제 청산이나 지분 양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냐 이것을 추정하는 게 상당히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사업 철수 비용은 직접 비용, 사업 철수를 진행하면서 바로 알 수 있는 이 직접 비용과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사업 철수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 이 잠재적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 비용은 행정기관 조사, 이제 행정기관의 각종 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우발부채와 재산을 긴급하게 매각함에 따라서 이제 염가로 팔게 되는 거죠. 이런 손실들, 이런 것들을 잠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발부채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평상시 기업에는 이 우발부채 관리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다가 사업 철수를 하게 되면 드디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평상시에 사전에 조사를 해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발부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먼저 이 청산 시 발생하는 직접 비용, 이건 이제 사업 철수 중에 청산을 한다면 이런 비용이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크게 많이 드는 부분은 청산팀을 유지하는 비용, 이 사람들의 월급이죠. 그 다음 이 청산 업무를 지원해주는
직원들 월급 이 부분과 만약 이걸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이 실무 대행 수수료 이것이 이제 큰 금액입니다. 그럼 소소하게 이제 행정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신문 공고 비용, 그다음 회계 법인의 감사, 회계감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청산 시 발생하는 직접 비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뭐 청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측도 가능한 비용이고, 문제는 이제 알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고 가능성만 이런 이제 우발부채,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우발부채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우발부채가 어디서 주로 발생하느냐, 이제 각 대상과 그것의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발부채가 발생하는 곳은, 이 대상은 주로 이제 행정기관들, 정부입니다, 정부. 먼저 이 세무국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청산이라든가 지분양도 사업 철수 과정에서 먼저 반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업소득세 반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대 혜택의 반환인데, 기업소득세 이면 상감, 2년 동안 면제를 100% 면제를 하고 3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기업소득세 법인세를 이제 요 세금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 철수로 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득세 반환 중에 이 이면 상감 말고 우대 혜택 받은 게 재투자로 인해서 받은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재투자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에 재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 잉여 자금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거나 이걸 재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재투자할 경우에 이익에 대해서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환해야 되는지 그 요건이 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 세무국에 실물이 없는 재고자산의 정치세, 이게 실물이 없고 회계 창고에만 있는 재고자산, 여기에 대해서 정치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인데, 중국에는 이 각종 공과금을 세무국에서 징수를 합니다. 장애 취업보장금이나 공익경비 뭐 이런 것들 실무적으로 적게 납부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요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관에는 이제 세 가지인데, 수입 설비에 면세를 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로부터 설비를 수입해 올 때 수입 당시에 관세와 정치세를 면제해 준 게 있습니다. 이 면세로 수입한 설비. 요거는 이제 세관에서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이걸 5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 이게 면세받았던 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다음 페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무상 수입 설비 반송, 요건 주로 내료 가공, 임가공하는 기업들한테 해당됩니다. 임가공하는 기업들은 무상으로 본사의 이제 위탁자, 가공 위탁자로부터 설비를 무상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들여온 거는 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무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업 철수 시에는 한국 본사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지 않고 철수 비용으로 조달하고 싶다 이러면 중국 내에서 팔 수는 있는데, 팔려고 할 때는 이 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면제받은 세금을 추가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책 핵소, 임가공을 하는 기업들은 이 수책이 제대로 다 핵소가 되었느냐, 요거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핵소 안 됐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핵소를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관에는. 그다음 이제 외환관리국은 좀 특이한 게 수출대금 핵소 부분이 있는데, 중국 기업이 해외로 수출을 하고 그 수출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해 오면은 이거를 내수 판매한 걸로 간주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이 부분, 왜 회수하지 못하느냐, 그쪽 회사가 파산했느냐, 아니면 수출한 물건이 불량이냐, 이런 객관적인 증명으로
돈을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내수 판매한 걸로 간주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입대금 외채 등기, 이제 외화 차입금 또는 돈을 수입하고 난 다음 미지급한 이 부분들, 외환관리 후에 외채 등기라는 제도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외채 등기를 해놓지 않은 이런 차입금 또는 수입대금은 나중에 송금을 하려고, 청산 과정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외채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서 송금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파악해 놔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공장이 임대 공장, 빌린 공장이라면은 이 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되는데, 이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파악해 놔야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에 사전 중도 해지는 몇 개월치 임대를 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명문화된 조항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제 임대주, 공장 주인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을 걸어 잠궈 와서 안에 있는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못 가져 나가게 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차 공장일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냐, 없으면은 그 주위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해놓고 임대주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험금,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4대 보험이죠. 보험료를 미납분이 있는데, 이건 한국적인 상식으로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냐, 이런 이야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에는 많습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그 직원의 월급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몇 퍼센트 비율 이렇게 납부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국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이 세무국에서 징수합니다. 이게 이제 좀 강력한 규제기관이 기업한테 이렇게 부과를 해야지 제대로 납부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징수권과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국에 넘기는 상황이라서, 이 사회보험료 미납분도 세무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종업원인데, 이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됩니다. 회사를 정리하려면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경제보상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한국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제보상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사를 나가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이 힘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과거에 일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런 개념으로 주는 게 이제 경제보상금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계산 구조라든가 지급 사유 이런 것들은 한국의 퇴직금하고 비슷한데, 그런 이제 주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입사일이 아니라 특정 기일로부터 이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으로 2배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례들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때 이 퇴직금, 경제보상금은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발 부채 중에 기업 소득세 이면 상감 반환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 상감은 기업 소득세, 즉 법인세를 2년 동안 100% 면제하고 그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해준다. 이게 우대 혜택입니다. 이면 삼감. 요게 이제 요건이 3가지 요건인데요.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이 회사의 경영 범위가
생산성, 제조업일 경우, 제조업이 생산성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수익 중에 생산성, 제조와 관련된 수익이 50%가 초과돼야지 이게 생산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이 회사가 10년 동안 유지돼야 된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지 이면 상감이 충족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이면 상감을 받고 이익이 났을 경우에 받고 난 다음 이 10년 경영은 그 이후에 충족해 가는 것입니다. 충족을 못하게 되면 받은 부분을 반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경영기간은 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생산을 포함한 실제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날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의 주주 중에 외국인의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면 상감의 요건이 요 세 가지 요건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미 받았던 이면 상감의 우대 혜택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은 이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어떤 연도의 전체 수익 중에서 생산성 수익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요게 이제 있는데, 제조업이 안 된다는 경우죠. 요게 좀 실무적으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생산 활동이 중단되었던 경우, 오다가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이 중단되어서 특정 연도에 제조업 활동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유휴 공장을 제3자에게 빌려줘서 임대 수익이 제조 수익보다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일단 법규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생산성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이 실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 근데 이제 이 법규를 들이대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반환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10년이 되기 전에 회사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회사 청산을 해버리면은 등기가 말소됩니다. 10년 안 되는데 말소하려고 하면은 이면 상감 받은 거 반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10년 경과 전에 지분 양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분 양도를 중국 사람한테 회사를 팔아서 원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는데 중국 내자 기업으로 바뀌면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이내에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때 신분이 전환될 때 그 전에 받았던 이면 상감을 반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대 혜택 반환하면 그 우대 혜택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체납금, 이자 상당의 체납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하루에 10,000분의 5씩 해서 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이자율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이면 상감이라는 게 이제 과거 세법입니다. 과거라면 2008년 이전의 세법입니다. 그 전에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세법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 세법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개정되고 난 다음 2008년부터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계속 과거 세법에 따라서 이 이면 상감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5년이면 2012년도에는 이면 상감 이걸 받은 기업은 마지막으로 받는다면 201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받아서 아무리 받았다고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10년이 지나면은 2022년이기 때문에 현재 2025년도에는 이런 회사들이 없다. 반환해야 될 경우가 없다. 예를 들어 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받고 난 다음 10년이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없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데,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2012년 이전에 또는 그 사이에
생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회사 경우가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견이 많지만 청산하기 이전에 생산성으로 이제 제조 매출액이 50%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10년 이내 기간 중에 요 요건을 해당되지 않는 해가 있느냐. 만약에 이제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좀 불안합니다. 세무서에서 이게 실무등기를 말소하러 가면은 이걸 이제 따져가지고 법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기간 내에 생산성이 안 되는 해가 있었다. 그래서 당신 회사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이면 상감을 방하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사업 철수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업체 중에 실물이 없는 재고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실물이 없는 경우,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정치세와 관련됩니다. 정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인데 이 구입 당시에 이미 받은 이제 이 실물이 없는 경우 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합니다. 과거에 받은 매입세액을 지금 불공제 처리하니까 이제 반환하라는 이야기죠. 과거에 매입세 공제받은 것들을 정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은 원재료는 이제 원재료 구입 금액이니까 이 100% 원재료가 100%가 정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 손실, 이게 실물이 없는 거를 비정상 손실이라고 합니다. 장부에는 있지만 실물이 없으니까 이 비정상으로 손실됐다는 거죠. 매각하지 않고 손실됐다는 그죠? 뭐 폐기됐다든가 또는 도난당했다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비정상 손실이라고 그 정치세법 이야기합니다. 비정상 손실에 해당되어 이 원재료 전액의 13% 정치세. 왜냐하면 구입 당시에 13%를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3% 정치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공품 원가가 전부 원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공비도, 임가공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원재료에 해당되는 비중만큼 13% 내고, 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의 원가에는 원재료, 노무비, 경비 이렇게 있는데 노무비는 대부분이 정치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인건비니까. 그래서 정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항목의 비율, 차지하는 비중, 여기에다가 13% 정치세가 발생합니다. 계산 구조가. 뭐 이런 경우가 뭐 자주 발생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국의 특수한 상황,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임가공을 하러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는 많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한국 본사의 실적을 위해서 본사에서 못 쓰는 재고를 중국 현지 법인에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사 실적을 위해서, 본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본사에서 못 쓰는 재고인데 중국 현지 법인에다가 내다 판 겁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 법인은 못 쓰는 물건을 받았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어서 실물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못 쓰는 것들을 청소를 하거나 하거나 또는 폐기 처분해서 없애거나 또는 뭐 고철로 뭐 판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실물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못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게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무 생각 없다는 건 나중에 청산할 때, 철수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처리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중국 현지 법인 자체가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의 재고를 두는 겁니다. 이게 재고를 높이면은 회사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재고를 팔면은 매출이 생기고 그에 대한 원가를 비용 처리해서 이게 매출과 원가가 이제 대응이 되어서 이익이 발생하는데 회사에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이 매출하고 난 다음 이 원가 부분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계속 재고 자산으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분식입니다, 사실은. 현지 법인장이 자기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재고를 뻥튀기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식해 놓은 경우. 이럴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을 청산을 하려면 이 정치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 정치세가 발생할 거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발업체 중에 이제 세관에서 관할하는 면세로 수입한 설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산을 하려면은 또는 양도를 하기 위해서 양수자가 설비를 좀 처리해다오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 설비를 이제 팔거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설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수입 당시에 우대 혜택을 받아서 중국 내에 통관하면서 중국의 관세와 중국의 부가가치세인 정치세를 면제를 받고 들어온 설비, 이걸 이제 면세 설비라고 합니다. 요 설비가 면제를 받는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 장려류나 제한은류에 속하는 경우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이전형 외상투자 항목이고, 이 기술 이전형은 뭐 말은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로 이걸 따지진 않습니다. 외상투자 항목이면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 장려류와 제한류에 속하고 외상투자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총회 법인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 설비, 자기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요건은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서 면세를 받았는데 자가 사용을 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뭐 폐기가 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사용은 얼마나 자가 사용해야 되냐? 5년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자가 스스로 사용해야 됩니다. 5년 지나면 이 관리 감독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관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이걸 세관 감독 기간이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이제 부과하냐? 이제 세율은 관세율과 정치세율을 이렇게 곱하는데, 근데 과세 표준은 뭐냐? 그거 곱하는 이 취득 원가에다가 5분의 남은 기간입니다. 5년 분의 남은 기간. 만약에 사용을 2년 했으면 여기 3이 되겠죠. 5분의 3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청산시 면세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건 이제 각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관세와 정치세를 납부하고 이제 요게 5년 이내일 경우에죠.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관세와 정치세를 납부하고 판매한다. 근데 관리 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기업에게, 이제 요 해당되는 다른 기업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추가 납부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기업에, 중국 내 다른 기업이죠. 그다음 세관에 신고해서 한국 본사로 수출하는 게, 이게 중국 내수로 관세와 정치세는 해외 재화가 중국 내에서 소비될 경우 예상해서 부과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해외로 가져 나가면은 이거 이제 부과 요건이 이제 해당 안 되는 거죠. 이제 세관에 신고해서 한국 본사로 이거 수출해 가면은 이때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산시 남아있는 면세 설비를 해결을 합니다. 다음은 사업 철수 시 발생하는 직원의 정리해고죠. 정리해고할 때 발생하는 경제보상금, 한국에서 말하는 퇴직금. 퇴직금이 한국 퇴직금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제보상금은 계산기수 곱하기 근속연수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계산기수는, 기수는 기초가 되는 수입니다. 이 경제보상금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수에다가 그 개인별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근속연수. 요것만 보면 이제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법정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계산 기수와 근속 연수가 법정으로 규정된 부분이고, 뒤에 알파 A, B 요거는 실무적으로 추가해 주는 부분입니다. 좀 특이하죠. 한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중국의 특수한 요 경제보상금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경제보상금이라 쓰는 이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회사에서 회사에 기여한 공로, 여기에 대해서 퇴직하기 때문에 주는 돈, 퇴직금,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직업을 잃어서 이후부터
경제적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퇴직금하고 계산 방식, 그다음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만 보면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평균 월급, 한국은 3개월이죠. 평균 월급 곱하기 그 3의 근속 연수를 곱합니다. 1년에 1이니까 1년 근무했으면 1개월치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계산기수회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10년 근무했으면 근속연수가 10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계산기수는 직전 12개월간의 노동보수 총합입니다. 총 합계를 나누기 12로 합니다. 여기 이제 임금총액은 이제 월급뿐만 아니라 잔업비, 그다음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하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세후 금액이 아니라. 그다음 여기 이제 지방 특수 규정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경제보상금을 계산할 때 그 지방에서 특별한 조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잔업비를 이 계산 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상해 법원의 공식적인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해시에서 직원들을 경제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그 계산 기수에 이 잔업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요 계산 기수를 계산할 때 특수한 게 이 사람의 이제 월 평균 급여가 12개월 평균 급여가 당지 사회 평균 임금의 3배 초과하는 경우, 이제 여기 공시를 각 시마다 공시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 평균 임금이 얼마냐, 작년 기준으로 금년에 공시를 하는 거죠. 그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계산 기수를 이제 상한 금액이, 이게 계산 기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배 초과하도록 3배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좀 특이하죠. 고임금자, 사회평균임금의 3배가 넘는 고임금자에게는 기수의 상한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근속연수도 이 사람이 20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12년치만 인정해 줍니다. 근속연수의 상한은 10이다. 고임금자는 계산 기수가 3배고 근속연수는 10이다. 이렇게 이제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 받았거나 그 이상 근무했더라도 더 이상 그 한도 금액, 한도 숫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계산 기수를 이제 받고, 요 근속연수는 그 사람이 근무한 1년을 1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년 미만일 경우에 근무한 연도의 수로 계산하는데 6개월 미만은 0.5로 보고, 숫자로 6개월부터 1년, 이건 1개월로 1로 봅니다. 근속연수. 그래서 근속연수를 보통 N, 이제 자연 숫자 N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속연수 N으로 보고, 뭐 1개월치를 더 주면 N 플러스 1, 2개월치를 더 추가해주면 N 플러스 2,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N 플러스 얼마냐, 요 이야기인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직원하고의 정리, 해고, 협상을 해보면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첫째는 협상 촉진금. 회사가 제시하는 이런 이제 퇴직과 관련된 보상안, 이제 N이면 N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1, 이걸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해주면은, 바로, 회사가 제안하는 거를 동의해주면, 협상 촉진도 해주면은, 사람들에게 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1개월치를 더 주겠다, 뭐, 이런 형태. 이게 협상 촉진금으로 주는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많은 그 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정확한 이제 잔업비를 계산해주지 않거나, 또는 그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이게 정직원인데 임시직원처럼 해가지고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게 따져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 뭐 한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몇 표현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국 사람이 중국인을 고용할 경우 특히 이제 지방으로부터 온 농민공들을 고용할 때는 이런 그때 정상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동계약을 이제 그다음 근무했던 상황을 파악해보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면은 이 리스크를 무마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줄 테니 혹시 뭐 오케이 해다오 또는 이렇게 이제 보상해 줄 테니 사회보험국 가서 투서를 하지 마라 뭐 이런 형태의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법정 경제보상금 부분은 공식화되어 있고 노동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무원들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좀 빨리 정리하고 싶다 또는 회사의 위법 노동 행위가 있었는데 요거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 요걸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부분은 경제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는데 이제 다음 이번 페이지에서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또는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의 퇴직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퇴직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이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 본 겁니다. 직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퇴직금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옵션 선택권을 본 건데 제일 먼저 퇴직자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 내가 내 발로 이제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퇴직금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자발적 사직 안에는 정년퇴직도 포함됩니다. 회사 이제 직원이 중국 노동법에 나오는 정년이 되어서 나갈 경우에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양로보험을 수령하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궁해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때문에 퇴직금을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제보상금이 그 이유 때문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공헌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퇴직 이후의 경제적인 생활, 빈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년 퇴직 이후에는 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계약의 만기 도래. 계약 기간을 2년 체결하거나 뭐 3년 체결 이렇게 했는데 3년 이후에 회사 측이 갱신하지 않겠다. 본인이 갱신하지 않겠다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회사 측이 갱신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이제 노동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노동계약이 계속 이행 중인데도, 만기가 안 되는데도 중도에 서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합의를 해서 이제 회사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나가다오, 희망퇴직 받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직원, 노동자인 내가 회사를 떠나고 싶은데 떠나는 이유가 자발적인 떠나는 게 아니라 회사 위법 노동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도 회사가 지키지 않는다. 또는 사회보험료도 납부해 주지 않는다. 노동계약서도 너희가 계약서를 가지고 뭐 대출을 받거나 또는 어떤 증명해야 되는데 서면 노동계약서도 작성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위법 노동행위입니다. 이런 회사 측의 위법 노동행위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지만은 이런 사유가 회사 측 위법 사유이기 때문에 이때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때 이제 경제보상금 지급하는 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경제보상금 계산기수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여기 이제 법정이죠, 법정. 그 다음, 고임금자에 대한 한도가 있고, 고임금자는 계산기수와 근속연수의 상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좀 특수한 게 회사 측의 위법 해고, 어떤 이제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노동법규에서 규정하는 어떤 해제 사유, 예를 들어 만기가 도래했거나 또는 쌍방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직원을 이제 해고하는 이게 이제 위법 해고에 해당됩니다. 위법 해고에 해당되면은 이 노동자는 옵션이 경제 배상금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배상금은 경제보상금의 2배입니다. 이 보상금은 정당한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 개념이죠. 정당한 사유라는 건 이제 이런 사유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워주는 개념인데, 배상은 이 불법이나 과실로 인해서, 이 회사 측에 불법이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갚아주는 걸 이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측의 위법 해고에 해당되면은 경제배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고, 경제보상금은 이 경제보상금 여기에 2배다. 그래서 이 N으로 이야기하는데 2N이다. 2N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회사가 철수를 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게 이제 제일 회사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고, 이 협상을 여기에서 이 정도 주는 협상이 비용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우발부채는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공장을 매각할 경우, 중국 내에서 공장이라면 땅과 토지 사용권과 건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토지 정치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사업 철수 중에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지가가 올라서 이제 좋긴 좋은데, 공장을 팔므로 해서 토지 정치세라는 세금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정치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토지 정치세는 명칭은 토지 정치세지만, 토지 사용권 뿐만 아니라 여기 지상의 건축물과 부착물, 건물도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이 건물을 팔 때도 토지 정치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로 팔지는 않고 한 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정치세 납부 의무자다. 이게 토지 사용권뿐만 아니라 건물, 부착물도 함께 양도하는, 이게 한국에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업소득세, 법인세와 별개로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과세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도 내고, 별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토지정치세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2배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액의 세율을 곱하는데, 정치액의 세율을 곱하고 공제 항목 금액의 속상 공제 회수를 곱해서 이걸 빼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정치액은 취득 원가와 양도 금액과 취득 원가의 차이입니다. 정치액, 양도 차익이죠. 부동 양도 소득. 그럼 세율은 이제 여기 세율을 따지는데,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과 누진의 이 부분은 정치액의 비율입니다. 여기 이제 정치액의 비율이 취득 원가하고 양도 차익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50% 이하는 30%, 100%까지는 40%, 이렇게 해서 200% 초과하면은 정치액, 양도 차익이 취득 원가, 공제 항목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은 60%, 이렇게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초과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이제 요 금액을 속산 쉽게 계산하는 계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 이제 공제 항목은 토지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출연금, 이게 다른 기업으로부터 재취득할 경우는 재취득금, 요거하고 각종 이제 기타 비용들 요거 합쳐서 공제 항목으로 되고, 건물은 이 건물의 상태를 평가해서 재건축 원가, 새로 만들어지면 현재 정가격으로 얼마인가, 여기에다가 감가상각연도를 감가상각을 빼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토지 정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기구의 평가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요 계산 구조가 좀 복잡한데, 요거를 좀 사례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토지 건물을 파는데 이게 400만 위엔이고, 공제 항목, 이 두 개 취득원가하고 건물의 취득원가가 100일 경우에, 정치액은 300입니다. 300이고, 이게 공제 항목에서 정치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이제 300%다. 이제 요 300%를 어디다 쓰냐 하면 여기에 씁니다. 세율을 선택하기 위한 이 비율에 씁니다. 30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00% 초과하는 부분,
세율이 60입니다. 근데 60인데 그냥 60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은 낮은 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속산 공제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00 정치액에다가 이 세율 60을 곱하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낮은 세율에 대해서 이제 빼주는 겁니다. 공제 항목의 35%예요. 35니까 빼면 145가 돼서 이걸 이제 양도 금액에 따져보면 36%가 됩니다. 상당히 높죠. 양도 금액의 36%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400 올랐으니까 100으로 사서 400 샀으니까 4배 올랐는데 이게 뭐 많이 벌지 않았나 이러는데 이게 뭐 허다합니다. 한 20년 전에 땅을 샀으면 이게 10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배니까. 근데 중국 개방 초기에 투자한 기업들은 뭐 1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를 좀 더 직접 계산해 보면 이제 이게 속산계수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인데 사실 직접 계산하면 이제 계산 구조가 복잡하지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300이 총 이제 300%까지인데 초기에 여기 50%까지는 50%까지가 이제 50이죠. 50%까지는 요게 30%를 적용하고 플러스 50에서 100까지 여기 이제 50에 해당되는 거는 40 세율을 곱하고 플러스 여기에 해당되는 건 100이니까 100에 해당되는 부분은 50을 곱하고 그다음 200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여기 300이니까 이제 100이죠. 여기에 이제 세율을 60을 곱한다.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145가 나오는 겁니다. 같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쉽게 공식화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속산 공제 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정치세가 계산됩니다.